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 장승미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본심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자는 돈이 없을 때, 남자는 돈이 많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 전 남편이 바로 그런 종자였습니다. 웃긴 건 그렇다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함께한다고 서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그 모든 기대를 한 번에 저버릴 정도의 돈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작 그만한 돈에 딴 생각할 놈이었다는 걸 모르고 결혼까지 한 후에는 알았다는 게 가끔 헛딱지가 납니다. 소위 말하는 이불킥이죠. 아직도 밤에 잘 때 혼자 발차기를 하며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훌훌 털어버리고 똥차 갔으니 벤츠 기다리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시원하게 그놈한테 욕 한 바가지 해주실 거라고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돈을 벌어오는 게 당신 일이라고 생각하셨고 반대로 엄마는 가정 살림을 하는 게 당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전형적인 옛날 가정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저는 여자였기에 오빠와 다르게 집안일을 돕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컸네요. 남존여비까지는 아니지만 여자일 남자일이 나뉘어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따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힘쓰는 일이나 어려운 일은 당연히 아빠 오빠가 하고 집안일이나 음식하는 일 같은 건 당연히 엄마와 제가 하는 구조였거든요. 기억나는 게 어릴 때 김장 차리면 엄마와 할머니, 고모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김치를 담그시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 옆에서 배추 다듬고 양념 버무리는 걸 도왔어요. 아유, 계속 먹으면서 간 봤더니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승철아, 이리 좀 와봐. 간 좀 봐줘. 좀 짠 거 같은데? 그래? 싱거운 거 같아서 계속 소금 넣었더니 그런가 보다. 안 되겠다. 승미야, 무채 좀 더 썰어. 그래도 맛은 있어. 그런 식으로 잠깐 와서 간보고 다시 일하는 여자들을 뒤로 한 채 가버리는 게 당연한 집안 분위기였어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만화책이나 게임만 하는데도 아무도 도와달라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큰 제가 대학에 가서 남편을 만났을 땐 정말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요리를 하다니 제 상상 밖의 일이었거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집에서 그렇게 컸으니 어딜 가도 전 뒤치다꺼리 하는 게 익숙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학교 MT를 갔는데 거기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시녀 역할을 자처하게 된 거예요. 주위에 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어느새 제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요? 여학생이라고 다 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제대로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 남학생들 사이에 앉아 웃으며 노는 분위기였고 무언가 모자라면 가지러 오는 신용은 하지만 결국 다 제 몫이 되더라고요. 물론 몇몇 여학생들은 같이 라면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눈여겨본 건 남편이었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덮고 있으니 자꾸 눈길이 가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양파를 자르거나 술을 날라 냉장고에 넣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치고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너 왜 이런 일 해? 이런 일? 뭐? 아니, 다른 남자애들은 다 앉아서 술 마시고 놀기 바쁜데 너는 왜 주방에 있냐고. 그러는 넌 다른 여자애들 대부분 앉아서 놀기 바쁜데 왜 여기 있어? 안 놀고? 어? 나? 처음이었어요. 그런 질문 받은 게.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나는 원래 주방에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웃으며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노는 사람 있으면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집에 누나들 셋이서서 이런 거 익숙해. 혹시 너도 그래? 집에서 놀고 먹는 오빠나 누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물론 저와 다른 집안 분위기로 남자도 주방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자유분방한 분위기지만 자라온 환경을 무시 못하는구나 싶으면서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안면을 트고 서로 다른 환경인데 어쨌든 우리는 뒤치다꺼리하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술 마시고 히히덕거리다 보니 어느새 손을 잡고 있었고 첫 키스를 하고 그렇게 CC가 되었어요. 물론 처음엔 그저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뿐이었는데 같이 설거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면서 마음을 연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집안 이야기 잘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 듣는데 정말 정반대 환경이지만 묘하게 주방에 있는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지면서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죠. 그렇다고 결혼까지 무난하게 갔던 건 또 아니었어요. 철모를 CC로 1년 반 정도 만나다가 동갑내기 남편이 군대에 간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는데 그때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으니까요. 승미야,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다른 여자 생겼어? 그런 게 아니라 나 군대 가잖아. 너 군대 가는 거랑 우리가 헤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2년 넘게 못 만나는데 왜 상관이 없어? 기다린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고 너 바람필까 내가 마음 졸이는 거. 너는 남자친구 있어도 제대로 된 데이트 못 해보는 거. 젊은 우리가 하기에 너무 쓸데없잖아. 그게 왜 쓸데없어? 사랑하는 사이니까 충분히 감당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 사랑이라면 이렇게 헤어져도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 그러면 그때 결혼하자. 정말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울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디서 들은 건지 20대 초반 한창 겉멋들 시기라 마치 자기가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이게 모두 저를 위한 거라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곤 결국 군대로 가버렸네요. 그럴 수 없다고 정말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눈물의 편지를 몇 번 보내기도 했지만 뜯겨지지 않은 채 다시 반송되었어요. 동기들이 면회 간다고 했을 때 모르는 척 따라갈까도 생각했지만 헤어질 때 냉정했던 남편 모습이 떠오르면서 동기들 앞에서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땐 정말 못 볼 꼴 보일 거라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어요. 사랑했지만 그땐 그대로 제 자존심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오빠, 아빠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체념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요. 진짜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울며 지내고 절대 못 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건 또 눈에 안 보이니 학교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잊혀졌단 점이에요. 물론 처음 몇 달은 혹시 마음이 변했다고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도 붙들고 길 가다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휴가 나온 건 아닌지 심장이 뛰고 그랬는데 결국 무뎌지더라고요. 중간에 다른 사람도 몇 번 만나봤어요. 친구 소개로도 만나고 미팅도 나가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 어딘가 아쉬웠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의식 중에 그 사람과 비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만난 건 30대 초반에 대학 동문회였어요. 동문회 소식은 졸업 이후에 계속 들었지만 다들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꾸준히 나가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인맥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저는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에 동문회 나가는 게 늦었던 거죠. 주위에서 요즘 뭐 하냐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었고 내세우기 민망했으니까요. 승미 맞지? 정말 오랜만이다. 못 본 새 더 예뻐졌다? 진짜 오랜만이다. 계속 동문회 나오고 있었어? 나는 군대 제대하고 졸업도 취업도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서야 나왔네. 너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나을 걸 그랬다. 아니야. 나도 이번에 처음 나왔어. 경력 쌓고 좋은 직장에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었거든. 그렇게 동문회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들 꾸준히 나와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 아는 사람을 찾느라 둘이 두리번거리면서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니 또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앉아 말을 꺼내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저냥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너는? 나도 별일 없이. 근데 이상하게 너랑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나도 그래. 마치 어제 헤어진 것 같아. 그렇게 자연스레 우리가 헤어졌던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지나고 보니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남편이 멋쩍게 웃더라고요. 그땐 그게 저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지나고 보니 이기적이었다는 말까지. 그리고 저한테 참 많이 미안했다고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렸나 봐. 우리 둘 다 어렸지 뭐. 이상하게 이 사람과 있으면 뭐든 편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남자, 여자만 바뀌었을 뿐 어찌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니 그럴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만날래? 그랬다가 또 나를 위한다고 혼자 생각하고 헤어지자고 하려고? 아니야, 이제 안 그래. 그리고 내가 그때 말했잖아.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결혼이라고. 설마 그 말 기억 못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된 연애였어요. 예전과 달리 서로 어른이 되어서 만난 거라 더 진지했고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다가 1년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전혀 놀랍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견례도 무난했습니다. 서로 집안 환경이 비슷해서인지 부모님들도 금세 어울리셨고 특별히 반대하실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이거 좀 봐. 뭐야? 임신 테스트기인데 2줄이야. 진짜야? 정말로?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될 줄이야.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하고 테스트기를 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얀 막대기 위에 선명하게 그어진 2줄. 정말 신기했어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놀란 얼굴이었어요. 테스트기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면서 갑자기 저를 안아 올리려 하더라고요. 아니야, 조심해야 해. 이제 임산부라고. 다급하게 아이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둘 다 한참을 우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가 막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이 심하게 시작됐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건 기본이었고 회사에서도 조금만 냄새가 나면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했어요. 특히 커피 냄새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평소 하루에 몇 잔씩 마시던 커피를 못 마시게 되니까 2통까지 오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져서 책상에 엎드려 있어야 했죠. 승미 씨, 오늘도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컨디션이... 죄송해요. 혹시 임신이신가요?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하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눈치가 보였어요. 업무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회의 중에도 갑자기 울렁거려서 뛰쳐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걱정이 컸어요. 아침마다 허리를 굽혀 화장실을 달려가는 저를 부드럽게 등 두드려주면서 무리하지 말고 나이도 있으니까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는 말을 은근히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일을 그만두거나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기에 내심 서운하기도 했었네요. 하지만 저도 남편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겨우 오피스텔 전체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바로 육아에 들어가면 경쟁적으로 버거워질 게 뻔했죠. 조금만 더 힘내. 한약 먹으면 좀 나아진다는데 한의원이라도 알아볼까? 아니야, 됐어.
3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안정기겠지. 나아질 거야. 그래, 조금만 더 힘내봐. 그래도 출산하고 나면 출산휴가도 있으니까 그때 잠깐 쉰다고 생각하고. 알았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더 낫대. 그건 너도 알지? 그래. 체념한 듯 말하는 제 대답 속에는 현실과 서운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죠. 아마 대부분 여자들이 비슷할 거예요. 현실은 둘째 치더라도 빈말이라도 내가 벌면 되니까 그만두라는 그 든든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건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하소연할 때도 늘 그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죠. 야, 그래도 뒤에서 딴 말하는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거야. 책임지지 못할 말 싸지르고 결국 여자가 총대 매게 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지 뭐. 야, 외동이야? 아니잖아. 위에 누나가 몇인데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냐? 이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니네 적당히 해라. 당사자도 있는데. 저를 앞에 두고 친구들이 갑론을박할 때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여전히 서운과 이해, 현실이 오갔지만 그 끝내 제가 듣고 싶던 그 한마디는 듣지 못한 채 임신기간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이 진심으로 걱정은 하지만 말로 표현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지만요. 솔직히 저도 지금 직장에 다니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첫 직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경력을 쌓아 버티고 버텨 지켜낸 자리니 쉽게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는 날이면 휴가를 내면서까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뒤틀리고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했어요. 겨우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들었죠. 출근해서는 화장실에서 토하고 헝클어진 머리와 부은 눈을 대충 정리한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봤어요. 그게 그 당시 제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그게 결국 화근이 되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 아기도 버티지 못했던 거죠. 임신 4개월에 접어든 어느 날 갑자기 아랫배가 심하게 당기면서 차가운 땀이 쏟아지고 곧 피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여보, 빨리 병원 가야겠어. 피가 나고 있어. 뭐라고? 지금 당장 가자. 아파. 너무 아파. 남편이 부축하듯 안고 달려간 곳은 응급실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3개월이 안정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워낙 입덧이 심해 제대로 먹지 못했고 몸은 계속 기운이 빠져 있었으니 결국 아기도 그 모든 걸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들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산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그럴 리가.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임신 초기에 무리하시거나 스트레스가 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쉬지 못한 몸, 서운한 마음, 그리고 입덧과 스트레스.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겠죠. 어쩌면 아이도 알았을 거예요. 태어나도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걸.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뱃속에서 작은 게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앉아있더군요. 미안해. 내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다시 생기면 되지. 자책하지 마. 그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이 급히 달려오셨어요. 친정 엄마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셨죠. 우리 딸 많이 아팠지? 괜찮아? 엄마. 저는 슬픔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친정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내셨죠.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빠,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가 너무 무리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빠는 유산이 제 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옛날 분이라 여자 도리 남자 도리가 있다지만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살려다가 생긴 일인데 핀잔보단 위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빠, 5억 줄게. 오피스텔 말고 서울 외곽이라도 아파트 하나 사서 안정적으로 살아. 마음이 편해야 애도 엄마 뱃속에서 잘 크는 거야. 아둥바둥 돈 벌려고 직장 그만 못 두니까 네가 할 도리를 못하는 거잖아. 잘만 말고 아빠 말 들어. 김서방, 미안하네. 진작 줬으면 이런 일 없는 건데. 서운함의 말을 꺼내려는 찰나 아빠가 꺼내신 말은 충격이었어요. 여식이 임신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건 당신 탓이라 유산을 미리 준다는 거였죠. 그 유산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장 그만두고 내조에 충실하라는 말. 고맙게도 했지만 한편으론 솔직히 부모님이 남편에게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말하려는 순간 남편이 먼저 대답하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반반 결혼으로 양가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고 했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대뜸 감사하다고 말해 놀랐는데 그 뒤에 한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솔직히 집값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승미가 쉬어도 괜찮죠. 맞벌이하는 이유 대부분이 집값 때문인데 그게 해결되면 제가 혼자 힘으로 처자식 못 먹여 살리겠어요? 그래, 그렇지. 역시 우리 사이가 남자답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솔직히 마음은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 능력에 한계가 있고 아이 태어나면 여러 이유로 그만두는 일들이 많다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다가 이 사태가 난 거니 제 책임도 있습니다. 이젠 승미가 편히 쉬고 내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바깥일은 책임지겠습니다. 넉살 좋게 웃으며 당창에 말하는 남편 모습을 아빠는 정말 흡족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려오더라고요. 그래서였나?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제가 임신했을 때 쉬라는 말을 못했던 걸까? 속으로는 분명 제가 쉬길 바랐는데 돈 걱정이 발목을 잡았던 걸까 싶으면서 돈 없는 현실이 뭐랄까 참 씁쓸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승미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집값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남편의 표정이 달라지면서 제 걱정도 하고 저에게 선뜻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몸조리 잘하고 다시 아이를 갖자고 하는데 이 모든 상황이 좀 당황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상황이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니 이젠 내 건강과 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역시 아파트가 좋긴 좋다. 단지 내 초등학교도 있고 유해시설도 없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방이 2개니 애 방도 만들어줄 수 있고 여기서 우리 새 출발하자. 이번엔 건강한 아이 낳고 시끌벅적하게 살아보자고. 남편이 부동산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모습이 새삼 성실해 보였어요. 퇴근할 때마다 오늘 본 집 이야기를 해주면서 둘이서 어떤 집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도 했죠. 명의는 김서방 명의로 해. 아닙니다, 아버님. 요즘엔 공동명의 많이 합니다. 제가 번 돈도 아닌데. 아닐세. 남자가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든든하지. 여자는 남자 팔자 따라간다고 집안의 기둥이 바로 서면 내 자식도 행복한 거니까. 지난번 문제도 있고 내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그러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러 아빠와 함께 부동산에 갔을 때 명의를 남편으로 하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그러실 생각으로 처음부터 5억 이야기를 하신 듯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사실 그땐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부부니까 누구 명의든 다 우리 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 명의로 계약을 마쳤고 저는 정말 마음 편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한 번 유산이 된 후로는 습관성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3, 4개월만 되면 아이를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됐죠. 그렇게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품고 다시 임신을 시도했어요. 몸조리도 철저히 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려 애썼죠. 산부인과 의사가 권해준 엽산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임신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 먹었어요.
남편도 적극적으로 처음엔 도와줬습니다. 같이 산책을 가거나 임산부 요가 클래스에 등록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임신 3개월째 되는 날 또 같은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아랫배가 쿡쿡 당기며 차가운 땀이 흐르고 곧 익숙한 출혈이 시작된 거예요. 또야. 또 이런 일이. 괜찮아, 승미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습관성 유산일 가능성이 높대. 정밀검사를 받아보래. 그럼 검사 받아보자. 원인을 찾아야지. 두 번째 유산 후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밤마다 혼자 울었죠. 인터넷에서 습관성 유산 정보를 찾아보고 한의원에도 다녀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손을 잡고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세 번째 임신했을 땐 거의 숨을 죽이고 살았어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무거운 건 절대 들지 않았죠. 계단도 한 칸씩 천천히 오르고 뜨거운 목욕도 피했죠. 그런데도 4개월 만에 같은 비극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됐어. 그래, 알겠어. 그때부터 남편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길게 위로하지 않았고 몸도 점점 굳어졌죠.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몸이 잘못된 건지 내가 뭔가 부족한 건지 자책이 밤마다 목을 조르는 듯 했고 혹시 남편마저 나를 원망하게 될까 두려워 그 마음을 감춰야 했네요.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도 더 이상 애쓰지 말라며 체념하기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값이 2배로 뛰어오른 거예요. 그 시기가 마침 저평가되던 지역들이 2~3배씩 치솟던 때였는데 저희가 산 노원 쪽 아파트들도 그 흐름에 올라탄 거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지하철 연장, 대형 쇼핑몰 입점 소식까지 겹치면서 일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이 2배지 체감으로는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으니 로또보다 더 큰 횡재였죠. 여보, 이거 좀 봐. 우리 아파트 시세가. 이게 진짜야? 이렇게 올랐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했는데 맞대.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일도 있구나.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산 집이라 은행 대출도 없었고 리모델링에 든 비용만 빼면 전부가 순이익이었어요. 이자 부담도 없으니 마음은 더 가벼웠죠. 게다가 개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당장 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TV나 신문 그 어디에서도 한결같이 부동산 전문가들도 앞으로 더 오른다고 했고요. 그러니 지금은 유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었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더니 우리 팔자 아이는 없는 건가? 아이로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렇게 또. 그러게, 그래도 좋긴 좋다. 그래, 돈 걱정 없으면 더 편하게 아이도 생길 수 있겠지. 그렇게 남편과 오랜만에 웃었어요. 아이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지만 잠시나마 위로가 됐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평소와 달리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 말이 없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라고요. 승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우리 이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순간 걔를 의심했어요. 정리라니 뭔 소리야? 아이도 안 생기는데 너랑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집값 올랐다고 서로 좋아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내는 남편의 진심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야,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3년 동안 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니 우리가 뭘 그만한다는 거야? 결혼 말이야.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울고 버텨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등을 돌릴 줄이야. 남편은 계속 논리를 늘어놓았지만 제 귀에는 다 핑계로만 들릴 뿐이었죠. 집에 들어오면 생기가 있어야 하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상갓집 같은 분위기잖아.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탓이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 둘 다 지쳤잖아. 지쳤다고 이혼을 해? 그럼 세상에 결혼한 부부는 없게? 그런 희노애락 다 겪으면서 사는 게 부부 아니야? 그 순간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잃을 때마다 가장 깊이 상처 입었던 건 저였는데 마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럼 결국 나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아이를 제대로 못 낳으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손을 들어 저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승미야, 진정해. 내 말은. 진정하라고? 같이 극복할 생각이 아니라 당신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잖아. 도망? 그렇게 말하지 마. 네가 우울해하니까 집안 분위기 완전 죽은 건 생각 안 해? 친구들 불러도 다들 어색해하고 오기 싫어하잖아. 친구 누구? 언제 그랬다고 그래? 모르겠어. 지난번 진우 왔을 때도 금방 갔잖아. 예전 같으면 밤새 놀았을 텐데.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집에 웃음소리가 없고 한숨만 가득하니까 결국 눈치보다 간 거잖아. 서로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한 말들이 오가면서 그동안 결혼 생활,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잃고 마음을 추스렸던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오가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나도 사람인데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지쳐. 그럼 어쩌라는 거야? 아이 잃고도 웃고 떠들어야 해?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여기서 그만하자는 거잖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남겼던 시간들은 결국 골물대로 골마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재산은 공평하게 반반 나누자. 우리가 안 맞아서 헤어진 건 맞는데 그게 아이 때문이고 원수 먹고 헤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 그냥 반반 나눠서 깔끔하게 이혼하자. 뭐?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반반 나누면 둘 다 새 출발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지면서 모든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아, 집값 때문이구나. 3년 동안 힘들 때는 함께 버티자더니 집값이 3배나 뛰자마자 이혼 얘기를 꺼내고 재산 분할을 운운하다니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그 말들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어이없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집값이 올라서 좋겠네. 뭔 소리야.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야, 맞잖아. 집값 안 올랐으면 이런 얘기 꺼냈을까? 남편은 발끈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속마음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3년 동안의 위로와 동정은 결국 개선된 연기였고 돈 앞에서는 사랑도 추억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게 명확해졌던 거니까요. 순간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냥 허무했습니다. 그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이혼하자. 남편은 예상 못한 반응에 놀란 표정이었죠. 아마 제가 울고 매달릴 거라 생각했는데 순순히 응했으니 당연했겠죠. 정말? 진짜지? 괜히 나중에 가서 딴 말하기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말이 아닌데 마지막까지 남편은 본심을 숨기지 못한 채 애써 들뜬 표정을 아무렇지 않은 척 포장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과의 모든 정을 내려놓았네요. 좋아. 그런데 재산분할 제대로 하려면 변호사 통해서 해야지. 변호사까지? 집 팔고 남은 건 그냥 둘이 나누면 되잖아. 복비나 이런 건 내가 좀 덜 받아도 괜찮아. 변호사 비용도 들 텐데. 아니야. 이왕 할 거 확실하게 하자.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도 싫고 합의 이혼해서 조정기간 중 괜히 마음 변할까 봐 기대하는 것도 싫으니까. 겉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간 채 좋아하는 모습까지 남편은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집값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본인도 싫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재산 분할 조정에 모든 재산은 반반 분할한다고 명시했고
남편은 사명할 때도 기분 좋은 표정으로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쉽다며 만족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마쳤어요. 공식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거였죠. 이혼이 성립된 다음 날 남편이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혼하기로 한 저희는 아직 한 집에 있었거든요. 승미야, 이제 집 처분하고 돈 나눌 일만 남았네. 우선 부동산 중개업자에 연락해둘까? 아님 요즘은 인터넷에도 올려서 복비 절약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볼래? 아, 그거? 그래, 그 일이 남았구나. 이거 보고 얘기해. 뭔데? 보면 알아. 들뜬 남편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줬는데 확인하는 두 손이 벌벌 떠는 게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등기에 왜 네 이름이? 그러더니 현실을 믿기 어려운 듯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다 결국 뒷목을 잡고 쓰러졌죠. 고혈압 전 단계라 약이 아닌 식단으로 조절하고 운동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혈압이 상승한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왜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인데? 설마 나 모르게 무슨 짓이라도 벌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혼해줬어? 이거 사기야. 사기라고. 사기? 사기는 네가 하는 게 사기지. 집 사는데 한 푼도 기여 안 한 놈이 집값 모르니까 맘밖에 어서 반반하자는 소리나 한 네 행동이 사기인 거라고. 알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등신 같은 놈을 뭐 좋다고 살맛대고 살았는지. 아빠는 이런 놈 뭘 믿고 명의를 해주자고 했는지. 그동안 일일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말 들리지 않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조차 할 마음이 없었던 남편놈은 그저 사기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라며 믿어지지 않는 듯 저에게 따지듯 물었죠. 언제부터? 네가 땀만 품은 걸 숨기지 못하고 슬슬 본색을 드러냈을 때부터지. 뭐? 내가 언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더니 남편놈이 딱 그런 놈이었죠. 거짓말을 못하고 연기 못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자연스러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맨 처음 이상한 소리를 했던 건 대학 선배 중 한 명을 이야기하면서였어요. 박정식 선배 너도 알지? 그 선배 이혼했대. 진짜? 왜? 세상 둘도 없는 인꼬부부처럼 살지 않았어? 딩크한다고 했고. 그래 그랬는데 결국 그 딩크가 화근이었던 거야. 정식 선배는 애 낳고 싶었고 결혼하면 와이프 마음 변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니까. 겉만 번지르르 했지. 결국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지 뭐. 그래도 다행인 게 애가 없으니 재산도 반반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라선 것 같더라고. 아,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상황이 저희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 건 아닌데 아이가 생기길 바란 남편, 그러지 못하는 상황,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말까지.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인 건가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사실이었고 사실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건 제3자 입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집값이 오른다는 게 보도되면서 정점을 찍었다는 말들과 더 오를 거라는 말들이 오갈 때 남편이 자꾸 가게 열 생각을 하더라고요. 평소 혼술집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사실 결혼했으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게 자리를 알아보거나 혼잣말로 7억이면 충분하니까 같은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방금 뭘 했어? 내가 뭘 했는데? 그래서 되물으면 마치 자신의 의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넘어가는 게 몇 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기분이 참 묘해졌어요. 7억? 갑자기 로또 맞았나 싶다가 문득 생각해보면 집값을 반으로 나누면 딱 그 금액이라는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갈팡질팡할 때
제가 잠든 줄 알고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던 거죠. 야, 걱정 마. 이 형님만 믿으라니까. 물론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승미가 뒤끝없는 애라 길게 갈 것 같지도 않거든. 7억만 생기면 네 가게 평수 넓혀서 나랑 같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또 7억이란 액수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제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전 집값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 집값을 그대로 받는 방법, 설마 이혼? 하나 둘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 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상하셨을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와서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는 등 그런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 역시 모른 척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건 변호사를 통해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전화를 엿들은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처음엔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간 서류들을 쭉 훑어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라고요. 이건 전형적인 명의신탁 케이스네요. 실제 자금을 출연하신 분이 아버님이시고 증여세 신고도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원 소유자이신 부인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건 당연한 법적 권리입니다. 남편분이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셔도 승산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 계좌에서 나간 5억 원의 거래 내역, 부동산 취득 당시 증여세 신고 기록, 심지어 당시 아버지가 편의상 사회명의로 해달라고 했던 부동산 중개사의 증언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제 소유였던 걸 단순히 남편 명의로 등기해둔 것에 불과했던 거죠.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남편은 여전히 친구와 가게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 바빠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더 노골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죠. 승미야, 우리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서로 지쳤잖아. 아이도 생기지 않는데 굳이 버틸 필요가 있을까?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반반 나누면 둘 다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제가 너무 쉽게 동의했을 때 남편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7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넣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감추려고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역력했거든요. 이혼 절차도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이혼 신고를 마친 다음 날 집 처분 이야기를 하던 남편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을 때의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통쾌해요. 등기부를 확인하던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지면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야? 왜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언제 바뀐 거야?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내 명이었어야 했어. 우리 아빠가 사준 내 집이잖아. 말도 안 돼. 내가 가만히 당할 것 같아? 두고 봐. 법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남편이 법무법인까지 찾아가서 소송을 걸어보려 했지만 만나는 변호사마다 똑같은 말만 한 듯 했어요. 명의신탁 회복은 정당한 권리이고 남편이 이의제기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였겠죠. 법이 그렇게 만만하냐고 생각했던 남편이야말로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꽁으로 그게 자기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웃기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깨달으면서 절망에 빠졌죠. 더 가관인 건 그동안 술 친구를 하던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7억으로 가게 확장한다고 큰소리치던 그 친구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연락이 뜸해지더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돈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거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소식과 함께 빈손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왕따가 됐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원룸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생활비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해야 했어요. 반면 친정 부모님들의 반응은 정말 시원했어요. 특히 아빠의 반응이 압권이었죠. 남자가 남자 구실 못하면 쪽박차도 당연하지. 뼈채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 남자 망치는 다 시키고 있어. 진작 알았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혼쭐을 냈을 텐데 잘했다. 엄마는 처음엔 걱정부터 하셨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한때 돈에 혹할 수 있는데
너무 매정하게 대한 거 아니야? 아예 안 생겨서 속상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런 불합리한 대우받으면서 희생하고 떠받들면서 살길 원해? 그렇게 말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리자 엄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세상에, 그런 치밀한 속셈이 있었구나.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다. 엄마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네. 그런 인간은 진작 내쫓았어야 했어. 그렇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파트의 떳떳한 주인이 된 기분은 정말 형언을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하고 자유로웠거든요. 경제적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제일 먼저 한 건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는 거였어요. 남편과 함께 쓰던 가구들은 전부 버리고 그동안 꿈꿔왔던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바꿨죠. 그동안 돈 때문에 포기했던 요리 클래스도 등록하고 미뤄뒀던 유럽 여행 계획도 실행에 옮겼어요. 특히 좋았던 건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게 말투와 행동에도 묻어나더라고요. 몇 달 후 우연히 남편 근황을 들었는데 작은 원룸도 구하지 못해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려준 지인이 속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처가덕에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되었으면 마누라 등에 업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복 지가 차고 억울해 죽으려 하더라. 그렇겠지.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계획도 세우고 남 탓하는 거니까. 이제라도 해방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 진짜 100번 생각해도 잘했어. 둘 사이 아이 없었던 것도 이런 말 그렇지만 삼신할매가 도와준 거야. 괜히 더 힘들어질까 봐. 지인의 마지막 말에 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어요. 한편으론 아이가 생겼다면 달랐을까?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 편하게 다가오네요. 한편으론 처음에 말했던 그 이야기, 여자는 돈이 없을 때, 남자는 돈이 많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인생 교훈을 톡톡히 배웠어요. 전 남편은 집값이라는 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깨달았어요. 돈이 있을 때의 저와 없을 때의 저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요. 더 당당해졌고 더 현명해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거든요. 똥차는 정말로 같고 이제 진짜 벤츠가 올지 모르지만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사는 관계. 아이가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만 아이가 없어도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연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순을 몇 달 앞두고 자식들과 연을 끊은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돼서는 자식과 연 끊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떠드느냐 하시겠지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쥐 새끼는 예쁘다 한다고 저도 제 자식이라면 끔찍할 정도로 아껴왔던 사람입니다. 내 입에 들어갈 거 빼서 내 새끼들한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살았고 뼈를 갈아가며 일해서 내 새끼들 공부 한 자라도 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디다. 자식들이 머리 좀 크고 나니까 지들이 잘나서 잘된 줄 알지 부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요. 부모는 지들이 돈 달라면 주고 집 사달라면 사주고 땅 사달라면 땅도 퍼주는 호구인 줄 알더라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내 새끼 위한 거니까 해줄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래도 지 애비가 오늘 내일 하는데
병원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유산 받을 생각만 하는 놈들을 언제까지 자식이라고 떠받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방송에 나가고 나면 자식놈들도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그놈들도 알아야 해요.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걸요. 저는 바꿈치 않고 사는 게 평생 소원일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위로 형과 누나가 6이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6.25 전쟁 중에 큰형과 둘째 누나가 세상을 떠나서 내가 떠났을 땐 위로 4명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무렵 월남으로 파병 나갔던 셋째 형마저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8남매였던 우리 형제는 5남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님은 남은 자식들이라도 건사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셨지만 없는 살림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는 깡촌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었겠어요? 땅 한마지기 없이 남의 땅을 부쳐먹는 형편이니 밥은 제대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허구한 날 굶고 풀떼기나 뽑아먹는 실정이었죠. 그나마 둘째 형이 외지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래도 굶는 날보다 굶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없는 집에서 맞이 대신 맏딸 노릇을 해야 했던 둘째 누나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돈에 팔려가다시피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한테 시집을 갔는데 허구한 날 맞아서 얼굴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누나를 그렇게 때린 뒤에는 지도 미안한 건 알았는지 누나 손에 쌀이며 곡식을 지어주곤 친정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가지곤 그래도 식구들 먹일 생각에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오던 누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도 동생 공부를 시키겠다고 남편한테 통사정을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줬는데 그때 누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매형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한쪽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보랏빛으로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그 꼴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길로 매형한테 달려가 우리 누나가 맞은 것 이상으로 정신없이 패버렸습니다. 그때 누나가 울면서 저를 말리더군요. 상철이 너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때려? 네가 깡패야? 건달이야? 한 번만 더 내 남편한테 손대봐. 이 사람 죽으면 그때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래도 남편이라고 몸으로 막아서며 악을 쓰는 누나를 보니 정신이 확 들더군요. 내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그제야 파악이 된 저는 그 길로 뛰쳐나와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주머니에 누나가 마련해준 등록금이 있던 탓에 서울로 가는 기차표도 사고 한동안 배는 곪지 않았지만 길을 가다 경찰만 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혹시라도 매형이 잘못된 건 아닌지 아니면 매형이 정신이 들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닌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그 후로 2년쯤 지나고였습니다. 당시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 나르는 일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친구 녀석을 우연히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녀석 말로는 그때 그 일로 매형은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사돈댁에선 깡패 새끼를 자식으로 둔 집구석이랑은 사돈 못한다며 저희 누나를 친정으로 보냈다더군요. 그래도 산 정에 있어서 그런가 네 매형이 니네 집까지 찾아가 다시 데려가더라. 지도 그간 한 짓거리가 있는데 어린 처남한테 맞아서 쥐어 터졌다고 조강지처를 벌이는 게 말이 되냐? 맞은 걸로 치면 네 누이가 훨씬 더 많이 맞고 살았는데. 그렇게 정리됐으니까 시간 나면 한번 집에 내려와라.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순 없잖냐. 친구놈 말에 그간 가슴을 묵직하게 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고향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저 때문에 누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 고생을 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가겠어요.
돈이라도 벌어서 밭대기라도 살 돈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습니다. 지게 일도 하고 식당 배달 일도 하고 공사판에서 벽돌 나르는 일도 하면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어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어린 놈이 돈독이 올라 저런다는 말을 했겠어요. 그래도 저는 돈 좀 모아서 누나한테 받은 등록금도 돌려주고 우리 가족 부쳐먹고 살 땅떼기 좀 살 수 있다면 이 한 몸 으스러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근 10여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정말 많은 게 변해 있었어요.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모았는데 정작 고향에 내려갔을 땐 누나는 이미 죽고 없었거든요. 평생 고생만 했지 병원에도 한번 못 가본 누나는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매형네 선선 한기퉁이에 쓸쓸하게 놓인 둘째 누나 묘 앞에서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못난 동생이 이제야 누나한테 은혜도 갚고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다니. 지난 10여 년 동안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부질없게만 느껴졌어요. 돈 벌어서 은혜 갚겠다고 서울에서 아등바등 할 시간에 고향에 내려와 누나한테 사죄하고 밥이라도 한 끼 함께 먹을 걸 그랬다는 뒤늦은 후회가 들었어요. 둘째 누나는 제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거든요. 제가 7살 무렵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이후로 둘째 누나는 제게 있어 엄마나 다름없었어요.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그걸 다 둘째 누나가 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둘째 누나의 죽음은 다른 형제들의 죽음과는 또 달랐어요. 제 마음의 한구석을 도려낸 것처럼 쓰리고 아팠거든요. 누나의 죽음 외에도 고향집은 많은 게 변해 있었어요. 제가 집을 나오던 당시에도 연세가 꽤 되셨던 아버지는 그 사이 더 연로해지셔서 허리가 굽어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가장 노릇을 하는 건 둘째 형이었어요. 외지에 나가 살다가 몇 해 전에 형수랑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막내 여동생은 농사일을 도우며 집안 살림을 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걸 보니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내 빈자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랬나 봅니다. 고향에 다녀온 뒤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은 사람처럼 마음이 허공에 뜬 채로 도무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를 잡아준 건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만난 사람인데 제가 속해 있던 미장팀이 밥을 대고 먹던 밥집 딸이었어요. 고향에 다녀온 뒤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아내를 처음 보고는 텅 빈 것 같던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팀원들이랑 밥을 먹으러 식당 문을 열면 벚꽃처럼 환하게 웃어주며 맞아주는 아내 모습에 가슴이 설렜었죠. 제 앞에는 계란 후라이도 더 부쳐다 주고 제국에는 고기도 훨씬 더 들어있어서 아내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제게 수줍게 커피 믹스를 건네는 아내가 어찌나 예쁘던지 공사가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해서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러 가던 날 아내한테 사귀자고 했습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굶기지 않을 자신은 있어요. 난 내 식구는 절대 안 굶깁니다.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사람은 절대 눈에 눈물 안 뽑고 살 자신도 있어요. 그쪽도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나 한번 믿어봐요. 당장 살림 합치자는 게 아닙니다. 딱 3개월만 나랑 만나봐요. 그때 가서 이놈은 아니다 싶으면 내가 더는 안 조를게요. 어때요? 아내는 수줍어서 눈도 못 마주치면서도 내가 싫지 않은지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렇게 아내랑 3개월 남짓 만나는 동안 지난 10년 동안보다 훨씬 더 서울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옛 조선 총독부 건물에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보고 지금은 옛 모습으로 복원됐으나 당시엔 동물원과 놀이시설이 있었던 창경원에도 가보고 서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타워도 그때 처음 가봤어요.
서울 곳곳에 이렇게 멋진 곳이 많은 줄 그제야 처음 알았을 정도로 저는 그동안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아내를 만나 사는 재미도 느끼고 열심히 번 돈을 함께 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3개월만 만나달라고 했던 것과 달리 우리 부부는 사귄 지 3개월 만에 살림을 차렸어요. 지금이야 결혼식 한 번 하는데 수천에서 수억을 쓴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딨나요. 여유가 되면 예식장에서 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거죠. 게다가 장인 장모님이 실향민이라서 처가 쪽에 부를 식구들도 없었어요. 저희 쪽도 딱히 부를 친척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월세방 하나 구해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작은 방에 살면서 시골에서 막내 여동생이 올라오면 같이 지내고 고향 친구놈들이 찾아오면 며칠이고 집에 재워주곤 했으니 우리 집사람 성격이 참 무던한 사람인 거죠. 아내는 하루 종일 장인어른이 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도 제가 일 끝날 시간이 되면 집으로 달려와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고는 다시 가게로 일하러 가곤 했어요. 없는 살림이라 철마다 옷을 사입을 형편은 안 됐지만 아내가 옷이며 속옷이며 늘 깨끗하게 빨아서 뽀송뽀송하게 말려준 덕분에 삼성과 이병철 회장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어요. 솔직히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게 다 고맙기 그지 없었습니다. 생활력도 있고 살림도 잘하는 아내는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까지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출산한 뒤에도 애 우는 소리에 제가 깰까봐 우는 애를 안고 집 앞 골목을 서성이던 아내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사판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잠이라도 편히 자야 하지 않겠냐며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착한 아내를 어떻게 고생을 시킵니까? 업고 다녀도 모자랄 사람을요. 결혼 전에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마음을 다잡은 건 전적으로 아내 때문이었어요. 남들 쉴 때도 내 몸 한 번 더 움직여서 몇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내 아내를 고생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돌파구다 생각하고 정말 돈에 미친놈처럼 죽어라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일당 받아오는 돈 모으는 것만으로는 가난을 면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혼자 몸이 아니라 업체를 만들어 직원을 열어두고 일을 하면 훨씬 더 큰 공사도 딸 수 있고 그러면 버는 돈의 규모도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미장일은 물론 중장비까지 영역을 넓혀서 15년 만에 작은 건설사로 발전했습니다. 비록 대기업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는 회사긴 했어도 한창 아파트 붐이 있었던 덕에 재미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90년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시중에 자금이 말랐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 건설 쪽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던 사업을 적당한 업자한테 넘기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사업한다고 삼남매를 아내한테만 맡겨온 것도 미안하고 해서 한동안 여행도 좀 다녀볼 요량이었죠. 그동안 번 돈도 꽤 돼서 돈 걱정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팔고 반년도 안 돼서 나라에 큰 사건이 터진 겁니다. IMF 사태였죠. 건설사, 은행, 대기업 할 거 없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실업자가 되는 가장들이 수두룩했어요. 저도 그때 회사를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때 은행에 집이나 건물들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갚지 못해 경매로 쏟아진 매물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바닥까지 떨어진 집과 건물을 헐값에 사들일 수가 있었어요. 바로 저처럼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 넣어둔 돈으로 건물을 사고 경기가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 3개의 건물을 수중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라는 걸 그때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평생 땀 흘리고 일해서 돈을 벌던 제가 너무 쉽게 재산을 불리게 되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전까지 연락도 뜸하던 형제들과 친인척들까지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는 작은 매형도 있었어요. 상철이 너 기억나냐? 네가 날 개패듯이 패서 내가 죽다 살아났잖냐. 남이라면 병원비에 위자료까지 죄 받아냈겠지만 네 누나가 어린 놈 인생 한번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어서 내가 꾹 참고 봐줬다. 너 그거 잊으면 안 된다.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죽은 누나까지 들먹이나 싶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짓거려 봐라 하고 듣고만 있었더니 드디어 본론을 털어놓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이번에 버섯 재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대출도 안 되고 아주 죽을 맛이다. 애비가 되어선 자식이 큰맘 먹고 일 좀 해보겠다는데 도움도 못 주고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돈 좀 만들어 보내라. 서울서 빌딩도 3개나 가진 놈이 설마 돈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돈이더라고요. 저놈이 평생 우리 누나를 개패듯이 했던 건 생각 않고 저한테 한번 맞은 건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니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내가 돈이 썩어나도 저런 놈한테는 동전 하나 줄 생각이 없었어요. 돈이야 있죠. 매형 말씀대로 빌딩이 3개나 있는 놈이 돈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딱 매형한테 줄 돈은 없네요. 매형도 자식 위에 영 끊어진 처남한테 연락해 돈 구걸하시는 거겠지만 저도요. 내 새끼들 남들 못지않게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느라 써야 돼서 남 줄 돈은 없어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그때 너 감옥소에 쳐넣을 수도 있었어. 그걸 참아줬더니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네 누나가 내 돈 빼다가 니네 집에 퍼다 나른 게 얼만데. 그래도 내가 네 누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참아왔던 건데 네 놈한테 양심이란 게 있다면 너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양심이요? 그건 내가 매형한테 할 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누나를 아끼는 분이 허구 헛날 그렇게 패고 살았습니까? 누나 죽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길목다방 정마담을 안방에 아치신 분이 우리 누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냐고요. 요즘 같으면 마누라 패는 놈은 그대로 교도소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후회가 되는 건 진작에 당신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거라고요.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누나 얘기 꺼내면 그땐 내가 가만 안 둡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로 조카놈이 전화해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땡전 한 푼 주지 않았어요. 매형은 몰라도 조카는 누나 자식이니 그깟 사업 자금이야 대줄 수도 있었지만 그놈 하는 꼴이 여간 미워야죠. 지 엄마 제사도 안 지내는데 적어도 누나 기일에 산소는 찾아가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을 안 찾아가더라고요. 매년 누나 기일에 산소에 가보면 벌초를 안 해서 아주 엉망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 집 식구들은 아무도 산소에 발걸음을 안 한다더라고요. 명절에 선산을 찾을 때도 제 누나 묘에는 술도 한 잔 안 따라 놓는다니 참 매정한 인간들이에요. 매형이랑 그 부인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자식놈들까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놓고 나한테 외삼촌이 조카를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는 소리나 하고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서울 근교로 둘째 누나 묘를 이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매형 말고도 돈 빌려달라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아왔어요. 제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우리 큰애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는 다들 모른 척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 장모님이 금반지며 시집 올 때 가져왔던 폐물들을 팔아서 수술비를 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아들은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작 우리 식구가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게 안면 몰수하던 인간들만 돈 빌려달라는 연락들을 하는 건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가장 좋았던 건 뭐니 해도 내 새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었다는 걸 겁니다. 저는 자식이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셋 다 해외로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막내딸은 중학생 때부터 호주로 유학을 보내서 영어를 무척 잘한답니다. 두 아들 녀석들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과외까지 돈 안 아끼고 지원을 해주었고
덕분에 대학도 다들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해 가정까지 이뤘으니 부모로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줬던 게 어찌 보면 자식들 인생에 독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놈들이 가정까지 이룬 뒤에도 늙은 애비한테 수시로 손을 벌리니 말입니다. 제가 아내 말이라면 양잿물도 마실 놈이란 걸 아는지라 툭하면 지 엄마 통해서 돈을 요구해 오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한 거예요. 지 자식 교육시키는 교육비까지 나한테 떠넘기니 이거야 참. 아니, 이제 하다하다 지 자식 유치원비까지 나보고 내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큰애 수입으론 힘들다는데. 그러면 자기 형편대로 자식 교육을 해야지. 능력도 안 되는 놈이 무슨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다 늙은 애비한테 손을 벌려? 예은이 애미도 그래. 지 남편 벌이로 힘들면 지도 같이 벌 생각을 해야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여직 집에서 놀면서 요가니 피타니 필라 머시기니 지 몸 만들 생각만 하고. 아니, 지가 미스 코리아 나갈 거야? 탤런트가 될 거야? 허튼 데 쓸 돈 아껴서 지 자식 공부시킬 생각은 안 하고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나 몰라. 여보,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요즘 애들은 다 다닌다는데 예은이 혼자만 영어 유치원 안 보내면 애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당신은 손녀딸이 남들 앞에서 기죽고 있으면 보기 좋겠어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줍시다. 다 원참. 지들 결혼할 때 아파트 사줘, 임신했다고 태교여행 보내줘, 애 낳았다고 차 사줘. 이제 내 영어 유치원비까지 내놓으라니 이거말로 칼 안 든 강도가 따로 없구만. 에휴, 못난 놈들. 큰아들 녀석은 지 엄마를 시켜 지 딸님이 영어 유치원비까지 받아갔어요. 몇 달만 처음엔 도와달라는 놈이 1년이 넘도록 영어 유치원비 낼 날이 되면 지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서는 꼬박꼬박 받아가더라고요. 그래놓곤 철마다 가족여행으로 해외 곳곳을 다니는 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우리 부부는 정작 돈이 있어도 엄두가 안 나 해외여행 한번 못 가가는 처진데 말이죠. 큰놈이 이 모양이면 둘째는 좀 나아야 할 텐데 그놈은 한술 더 뜨는 놈이에요. 지 부모한테도 장사를 해먹는 놈이라니까요. 아빠, 요즘엔 연세 드신 분들도 다들 캠핑카 몰고 부부끼리 여행 다니신다니까요. 캠핑카 하나 있으면 호텔비도 안 들지. 차 타고 가다가 경치 좋은데 차 세워놓고 밥도 해먹으면 밥값도 안 들지. 이거 완전 남는 장사라니까요. 아버지가 타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시면 대대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빠도 캠핑카 한 대 사세요. 제가 아는 형이 캠핑카 수입업을 하는데 기가 막힌 매물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거 사시면 시중가보다 30% 싸게 살 수 있어요. 아빠는 중장비도 다룰 줄 아시는 분이니까 캠핑카 운전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아빠가 운전하는 거 보면 엄마가 한눈에 반할걸요? 어때요? 사실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 지 엄마랑 나한테 캠핑카 타령을 하는데 결국엔 아내가 하나 사자고 하는 바람에 덜컥 계약을 했지 뭡니까. 그런데 캠핑카를 사놓기가 무섭게 시험 운전을 한다느니 작동법을 익혀야 한다느니 하면서 지놈이 먼저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지 가족들 태우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거 없이 전국 팔도를 누비고 다니는데 정작 차주인 저는 캠핑카를 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운전석에도 한번 못 앉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언제부턴가 캠핑카가 흥미가 떨어졌는지 차고에 넣어두고 손도 안 대지 뭡니까. 그래서 모처럼 아내를 태우고 여행이나 가볼까 했더니 글쎄 차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정비사한테 견적을 받아봤더니 엔진을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산지 1년도 안 되는데 무슨 엔진을 갈아? 에이, 무슨 소리야. 이거 못해도 10년은 좋게 넘게 탄 것 같은데 겉만 멀쩡하지 속은 완전 늙은이야. 이런 걸 돈 주고 산 거야? 얼마나 줬는데? 아들놈이 신형이라고 했던 캠핑카는 겉만 번지르르한 중고였고 그나마도 아들놈이 엉망으로 타고 다닌 탓에 엔진이고 그 밖에 부품이 마모돼서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알고 보니 둘째 놈이 지가 아는 중고상하고 짜고는 지 애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였어요.
지 애비 돈을 수천만 원이나 꿀꺽하고도 용서를 빌기는커녕 뻔뻔하게 나오는 꼴을 보니 혈압이 올라서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 몇 천에 자식을 고소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애초에 아빠가 형한테 하신 만큼 저한테도 신경 써주셨으면 제가 이런 짓까지 하겠습니까? 저도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다고요. 이놈아, 내가 뭘 네 형한테만 해줬다는 거냐? 너나 네 형이나 결혼할 때 똑같이 아파트 사주고 애 낳았을 땐 차도 똑같이 사줬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참, 아빠, 아파트라고 다 같은 아파트입니까? 형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주고 저는 강북에 있는 그지 같은 동네에 사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가격 차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내가 아주 집사람 보기 미안할 정도라고요. 솔직히 이번에 아버지한테 사기친 돈 그거 다 해봐도 형네랑 우리 아파트 가격 차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 처가랑 가까운 지역에 집 구한다고 해서 은평구에 집을 사준 건데 이제 와서 집값 차이 난다고 지 애비한테 사기를 치는 놈이라니. 정말 남이 알까봐 창피할 정도였어요. 생각 같아선 이참에 콩밥 좀 먹여서 정신 좀 차리게 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하도 울고불고 통사정을 해서 참았습니다.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다 생각하면서요. 그나마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해외로 유학을 보내놔서 그런지 지 오빠들이랑 다르게 독립적인 편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집에 손 한 번 벌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아들보다 딸애가 낫다 싶었는데 이게 아주 지 오빠들 찜쪄먹는 녀석이었지 뭡니까. 홍기가 찼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턴 딸이 하루는 집에 찾아와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난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오빠들 결혼할 때 준 거 지금 돈으로 주세요. 아파트랑 차, 애들 교육비 등등. 그동안 오빠들한테 들어간 돈 내가 엑셀로 정리해봤더니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화폐 가치 변동률까지 계산하면 딱 이 금액이에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니, 결혼을 해야 집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하는 거지. 결혼도 안 한 놈이 무슨 돈 타령이야? 아빠, 난 결혼 안 한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충분히 즐기고 살 수 있는데 미쳤다고 결혼해서 남일 좋은 일 시켜요? 여자가 결혼하면 그날부터 인생 쭈그러드는 거라고요. 시댁 식구들한테 들볶이지. 출산하면 애까지 키워야 되지. 그럼 내 인생은 어디서 찾아요? 난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늙어 죽을 거예요. 외로우면 연애를 하면 될 일이지. 뭐하러 결혼해서 내 인생을 진흙탕 속에 처박아요? 난 싫어요. 그러니까 돈 빨리 주세요. 독신으로 살겠다고 지 오빠들한테 해준 만큼 돈으로 받아간 딸애는 2년 뒤 배가 불러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애 아빠는 말해줄 수 없다며 애는 자기 혼자 키울 생각이라고 애랑 살 집을 마련해달라나요? 거참, 당장 지낼 곳도 없다고 울고 짜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딸아이 살 집이랑 산후조리원까지 다 내 돈으로 해줄 수밖에요. 그런데 남편도 없이 살겠다는 딸아이 때문에 정말 고생한 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미혼모로 살겠다는 딸을 두고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밤낮 없이 딸아이 집에 드나들면서 손주도 봐주고 딸아이 밥도 챙겨 먹이고 그러고도 유별난 딸아이 트집에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 살았습니다. 애한테는 유기농 채소만 먹여라. 소고기는 한우만 먹여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었어요. 그렇게 딸자식 시집살이를 하던 아내는 6년 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자 한동안 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 큰 집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하루가 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런 낙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 한 달이 지나도록 저희 집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매일같이 쓸고 닦아가며 반들반들하게 광을 내놓았던 집은 어느새 먼지가 앉고 때가 타서 엉망이 되어버릴 무렵 절대로 울리지 않을 것 같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자식놈들 중 하나가 찾아왔나 해서 문을 열었더니 웬 중년 여성과 낯선 청년이더라고요.
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온 청년은 근처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라고 했어요. 다짜고짜 자기들이 도울 게 있을까 해서 왔다길래 도대체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찾아왔느냐고 했더니 제가 사는 아파트 상가 마트 주인이 알려줘서 왔다더라고요. 어르신께서 매일 라면 만드신다고 아파트 상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입맛도 없고 딱히 해먹을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매일같이 마트에서 라면을 사다 먹었더니 그걸 보고 주민센터에 연락한 모양이더군요. 내 자식들도 나 몰라라는 판에 이웃이 라면만 먹는 걸 보고 주민센터에 대신 도움을 청해주다니 그래도 아직은 인정이 있는 세상이다 싶었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인터넷으로 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세요. 그래야 정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젊은 청년은 자신이 들고 온 전자기기를 꺼내 저 대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 민석이라는 청년은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와 밥은 먹었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가며 집 청소도 도와주고 저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가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청년의 방문이 불편하기만 했던 저도 조금씩 청년과 서스럼 없이 지내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님에도 매일같이 출퇴근길에 찾아와 말벗도 해주고 같이 밥도 해먹는 사이가 되었죠. 도대체 어떤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이리도 바르게 자랐나 싶어 하루는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안 계세요.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버려졌거든요. 아니, 그럼 내 코가 석잔데 남을 돕겠다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야? 아이고 참. 민서가 누가 누굴 돕는다고 그래. 기껏 힘들게 공부를 했으면 남들보다 잘 살 궁리를 해야지. 어르신, 저 잘 살고 있어요. 후원자분들 도움으로 대학도 다녔고요. 이렇게 사회복지사도 됐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사람 몫을 하고 살 수 있는 건 다 후원자분들과 국민들 세금 덕분이에요. 그러니 제가 받은 거 이제는 저도 갚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민석이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살겠다고 아등바등 돈을 모아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쥐뿔도 없이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고시원에 살면서도 남들한테 받은 걸 갚을 수 있다고 좋아하는 민석이가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젠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민석이한테 고시원을 나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집도 크고 빈 방도 많은데 한 사람 더 들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민석이랑 한 집에 살면서 나도 사회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시설에 기부도 하고 무료 급식소에 쌀도 보내고 학비가 부족한 애들을 위해 대학에 장학금도 보내줬습니다. 살면서 돈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민석이랑 함께 살다가 녀석이 결혼을 하면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결혼할 때 부모님을 대신해 내가 살 집이라도 해주겠다고 했더니 민석이도 그렇고 민석이 처도 그렇고 한사코 거절을 하더군요. 부창부수라고 아내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얻어서는 부부가 아주 올곧게 자란 티가 났어요. 결혼한 뒤에도 민석이랑 민석이 처가 수시로 집에 드나들며 반찬도 해다 나르고 딸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늙은이 척척할까봐 애도 데리고 와서 재롱도 보여주고 했어요. 내 피가 섞인 자식은 아니었지만 친자식들보다 더 자식 같은 존재가 되었죠. 덕분에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이 늙은이 몸을 하루가 다르게 갉아먹었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신장한 말기라더군요. 이미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던 터라 얼마 못 살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민석이를 시켜 자식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웬일로 자식놈들이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는 오지 않고
죄다 주치의방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애비 병세가 어떤지 알아야 하니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놈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 놈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지 뭡니까? 그때 쎄한 기분이 들면서 이놈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병원에 찾아온 건 지 애비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언제 죽느냐가 궁금했던 거라는 걸요. 보다 못한 민석이가 큰애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라며 끊더랍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시끌벅적한 게 무슨 파티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랑 막내딸 목소리도 간간히 들렸는데 얼핏 들어보니 내가 죽으면 빌딩을 하나씩 나눠 갖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지 애비가 암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판에 유산 받을 생각에 파티를 벌이는 자식들이라니. 이런 걸 그동안 내 등골 빼가며 키웠다는 게 그렇게 후회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정리가 다 끝난 그날 자식들을 불러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변호사 전화를 받고 병실로 달려온 자식들은 제가 이미 죽은 줄 알고 있었는지 병실에 들어와 멀쩡한 나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표정들이더라고요. 놀랄 거 없어. 죽기 전에 내 손으로 유산 정리하고 싶어서 부른 거니까. 다들 정신 사나우니까 문과에 서 있지 말고 들어왔으면 앉아라. 그렇게 자식들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변호사를 시켜 유언장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가진 빌딩 중 2개는 팔아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은 민석이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민석이가 자랐던 것 같은 보육시설에 후원을 하고 부모 없는 애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움도 주고 학비도 대주는 일을 하라고요. 그리고 남은 빌딩 하나는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환우들한테 수술비도 대주고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고가의 약이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약값도 대신 대주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던 아파트는 민석이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세금은 건물 2개 판돈에서 떼어 이미 납부한 상태고요. 여기까지 발표를 하자 자식놈들이 득달같이 달려들더군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3이나 있는데 그 많은 재산을 죄다 남한테 준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아버지 자식인 우리는 뭘 가지란 거냐고요? 병말이 맞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피도 안 섞인 저 인간한테는 재단도 맡기고 집도 주면서 왜 우리한테는 10원 한 장 안 주냐고요? 이건 무효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오빠들 진정해.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내자고. 막내딸은 지 오빠들보다 이성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어진 변호사의 말에 지 오빠들처럼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차, 그 밖에 거액 현금들을 따져볼 때 소송을 하셔도 딱히 받으실 금액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 따님은 2 오빠들보다 2배는 더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다른 로펌을 찾아가 상담을 하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막내딸은 방방 뛰며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그동안 내가 니들한테 너무 많은 걸 줬어.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말이다. 늘 받고만 살다 보니 니들은 받은 거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잖니. 이 애비가 마지막 하는 길에 내 자식들한테 그동안 못했던 참교육을 하려는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똑똑히 들어라. 부모는 니들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지갑이 아니란다. 부모 자식 간에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니들은 나한테서 받아가기만 했지 가져온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이참에 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하고 니들 자식들한테는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얘기 끝났으니 다들 나가봐. 피곤해서 자야겠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뒤 자식들은 개별적으로 민석이한테 연락해 재단이랑 집을 내놓으라고 어르고 달래고 협박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시켜 자식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민석이한테 연락해 협박하면 그동안 증여해준 재산도 회수하겠다고 말이죠. 그제야 자식놈들은
잠잠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암투병 중이고 언제 세상을 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한 것 같아서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내 자식들은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은 내 자식이 예쁘다고 내 새끼 입에만 맞는 걸 넣어주지 마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나눠 먹을 줄 아는 아이가 되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늙어서 후회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